한국 무기 사지 마라. 프랑스가 한국을 철저하게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폴란드를 향해 대놓고 경고를 했는데요. 프랑스의 경고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브뤼셀 나토 지하 상황실에 비명소리가 울려 퍼진 건 새벽 2시 17분이었고 나는 커피 자판기 앞에서 졸다가 그 소리에 깨어났으며 복도 끝 작전실 쪽에서 누군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폴란드 탄약 공급망 담당 분석관 제이크 밀러. 그러니까 나는 급히 작전실 문을 열고 들어갔고 벽면 스크린에는 발트의 해도가 떠 있었으며 빨간색 경보 표시가 2개 깜빡이고 있었어요. 상황관제 책임자가 헤드셋을 벗으며 보고했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로 향하던 한국산 탄약 수송선 2척이 동시에 신호를 잃었습니다. 나는 스크린 앞으로 다가가 좌표를 확인했고 두 선박 모두 발트해 중부 해역에서 마지막 신호를 보낸 뒤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으며 더 이상한 건 AIS 송신기까지 동시에 꺼졌다는 사실이었어요. 나토 해군작전 담당관이 급히 들어오며 태블릿을 펼쳤고 화면에는 러시아 잠수함 접근 경보가 떠 있었으며 그는 즉시 비상회의 소집을 건의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한국 수송선 항로 계획서를 떠올렸고 불과 사흘 전 나토 본부에서 승인한 바로 그 경로였으며 내가 직접 안전성 검토를 마친 항로였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상황실 앞 모든 모니터가 발트해 실시간 위성 영상으로 전환됐고 해당 해역에는 어떤 선박도 보이지 않았으며 수색 헬기 출동 명령이 떨어지는 동안 나는 한국 측 연락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화상으로 연결됐고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1시간 내 소집하라고 지시했으며 유럽 각국 국방부의 상황 전파가 시작되는 동안 프랑스 대표단 한 명이 작전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그는 스크린을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검증 안 된 한국 군수망의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반박하려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한국 선박들이 나토 표준항해 절차를 제대로 따랐는지 의심스러웠으며 혹시 선박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난 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들었어요. 회의실로 이동하는 복도에서 독일 해군 연락관을 만났고 그는 한국 탄약 품질 자체가 의심스럽다며 폴란드가 계약을 너무 서둘렀다고 말했으며 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척했습니다. 긴급회의가 시작됐고 원형 테이블에는 나토 회원국 대표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으며 프랑스 대표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국은 대량 생산 경험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이번 사태는 예견된 결과였고 폴란드 계약 자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폴란드 대표가 항의했지만 프랑스는 이미 유럽 공동방산 기금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했고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한국 책임론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나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나토 군수망에 끼어든 건 아직 이르다는 게 내 판단이었고 유럽 방산업체들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데 굳이 아시아 국가를 끌어들인 폴란드 결정이 성급했다고 생각했으며 지금 사태도 결국 그 판단 착오의 결과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회의 도중 추가 보고가 들어왔고 수색 헬기가 해당 해역에서 유류 흔적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으며 침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즉시 발언권을 요청했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나토 군수 공급망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한국 배제를 주장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 대표도 조심스럽게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폴란드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아직 원인도 모르는데 성급한 결론입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원인은 이미 명백합니다. 한국 선박 관리 부실이죠. 나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두 척이 동시에 신호를 잃었다는 점이 단순 사고치고는 너무 우연의 일치 같았으며 혹시 다른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입을 열지 못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는 상황실로 돌아와 한국 측 연락을 다시 시도했고 이번에는 부산 국방기술보안센터로 연결됐으며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태준입니다. 나는 상황을 설명했고 한국 수송선 2척이 발트해에서 실종됐다는 사실을 전달했으며 혹시 선박 측에서 이상 징후를 보고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태준이라 불린 그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선박은 출항 전 나토 기준보다 엄격한 점검을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항로가 아니라 정보 유출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고 한국 측이 책임 회피를 위해 음모론을 꺼내는 거라고 생각했으며 정보 유출이라는 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태주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수송선 위치는 나토 내부 시스템에서만 접근 가능한 정보였습니다. 그 정보가 새어나갔다는 건 내부 문제라는 뜻입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어조로 반박했고 나토 보안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내부 유출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지만 태주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모니터 앞에 앉아 수송선 항로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고 출항 시간부터 경유지까지 모든 정보가 나토 암호화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었으며 외부 접근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긴급 연락이 들어왔고 부산항 탄약 창고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보고였으며 나는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부산항 야적장 일부가 화염에 휩싸여 있었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으며 CNN 속보에는 한국산 탄약 불량 폭발 의심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나토 상황실 안 사람들이 모니터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프랑스 연락관 한 명이 나를 보며 말했어요. 보셨죠? 한국 탄약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화면 속 부산항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발트의 실종과 부산 폭발이 동시에 일어난 건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을 국제 무대에서 매장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그건 너무 음모론 같았어요. 상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고 나는 부산으로 직접 가서 현장 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나토는 한국 방산 신뢰도 재평가에 들어간다는 공식 발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가방을 챙겨 브뤼셀 공항으로 향했고 비행기 안에서 태준이 했던 말을 떠올렸으며 정보 유출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부산행 직항편에 몸을 싣고 이륙하는 순간 휴대폰으로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고 발신자는 태준이었으며 짧은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오시면 진짜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보며 창밖 구름을 바라봤고 한국이 정말 피해자일 가능성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내가 지금까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건 아닌가 하는 불안이 가슴속으로 파고들었어요.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각 오후 3시였고 나는 입국 심사를 통과하며 공항 로비 전광판에 뜬 뉴스 자막을 보았으며 한국산 탄약 안전성 논란이라는 제목 아래 어젯밤 부산항 폭발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으며 그가 바로 전화 통화했던 강태준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태준은 악수를 청하지 않고 곧바로 차 뒷문을 열어주었고 나는 가방을 실은 채 뒷좌석에 앉았으며 차는 곧바로 출발해 부산 시내를 벗어나 해안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창밖 풍경을 보며 물었어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태준은 백미러로 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해군기지입니다. 오늘 밤 예비 탄약 이동 훈련이 있습니다. 나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지금 상황에 훈련이라니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지만 태준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으며 차는 계속 해안선을 따라 달렸어요. 1시간쯤 지나 차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군부대 정문 앞에 멈췄고 경비병이 신분증을 확인한 뒤 차단기를 올렸으며 우리는 기지 안쪽 깊숙이 들어가 해안가 부두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태준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따라오십시오. 나는 그를 따라 부두 야적장으로 걸어갔고 저녁 어스름 속에서 거대한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으며 컨테이너 수십 개가 트럭에 실려 이동하고 있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야적장 한쪽에서는 군인들이 탄약 상자를 열어 점검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지게차가 팔레트를 나르고 있었으며 모든 작업이 조명등 아래에서 묵묵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훈련입니까?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전국 공장이 지금 동시에 가동 중입니다. 철도와 항만도 군수 체계로 전환됐고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보았고 평시에 이런 동원 체계를 가동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으며 혹시 과장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태준은 태블릿을 꺼내 실시간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창원 울산 구미 공장들이 동시에 불을 밝힌 채 가동 중인 야간 위성 사진이 떠 있었고 철도 화물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으며 부산 인천 평택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량 그래프가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는 그 화면을 보며 할 말을 잃었고, 미국도 전시 동원 훈련을 하지만 이렇게 실제 생산 라인까지 가동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었으며, 한국이 평시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린 아직 휴전 중입니다. 전쟁이 끝난 적이 없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부두 쪽으로 시선을 돌렸으며 해군 함정 한 척이 접안하며 탄약 적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고,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걸려온 긴급 연락이었으며, 통화 버튼을 누르자 상황실 책임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밀러 분석관, 폴란드 국경 근처에서 미사일 오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는 즉시 상황을 물었고, 책임자는 폴란드 동부 국경 마을에 미사일 한 발이 떨어져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으며, 유럽 언론이 이미 한국산 무기 결함 가능성을 보도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태준을 보았고, 그는 이미 같은 뉴스를 태블릿으로 확인하고 있었으며, 화면에는 폴란드 현장 영상이 떠 있었어요. 태준은 화면을 확대하며 파편 사진 한 장을 자세히 보았고 몇 초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산이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고, 태준은 파편 확대 사진을 내게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탄두 구조가 다릅니다. 이건 구형 유럽산 개조품이고요.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정말 구별이 가능한지 의심했지만 태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는 이미 파편 금속 성분 분석 자료까지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 무기를 전쟁 위험의 원인으로 만들고 있었고, 발트해 수송선 실종부터 부산 폭발, 그리고 폴란드 오발까지 모든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며,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라 조직적 공격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태준이 내 눈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부두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으며, 탄약 상자를 나르는 군인들의 모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부산 외곽 데이터 센터로 이동했고, 태준은 보안 출입문을 통과해 서버실 안으로 들어갔으며, 나도 그를 따라 냉각 시스템이 윙윙거리는 통로를 지나 메인 서버룸 앞까지 갔어요. 태준은 노트북을 꺼내 케이블을 연결했고, 화면에는 나토 내부 데이터 접근 로그가 떠올랐으며, 그는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발트해 수송선 항로 정보가 유출된 시점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간 침묵이 흐르는 동안 나는 서버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야경을 바라봤고, 멀리 항만 크레인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으며 컨테이너 야적장 조명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태준이 갑자기 화면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나는 그의 노트북 화면을 보았고, 나토 보안망 접근 기록 중 하나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해당 접속이 프랑스 군수기업 전용 서버를 경유했다는 분석 결과가 떠 있었어요. 태준은 추가 데이터를 열었고, 해당 서버가 최근 한 달간 나토 탄약 공급 계약 관련 문서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했다는 기록이 나타났으며, 접속 시간대가 모두 업무 시간 외였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나는 그 화면을 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고, 프랑스 군수기업이 나토 내부 정보를 빼내 한국 수송선을 노출시켰다는 의미였으며, 누군가 서방 안보 전체를 인질로 삼아 한국을 제거하려 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어요.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자료 나토에 보고하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망설였고, 이 자료를 공개하면 나토 내부가 분열될 것이며 프랑스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숨길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태준은 USB의 자료를 복사해 내게 건넸고, 나는 그걸 바다주머니에 넣었으며 서버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내가 알던 약한 나라가 아니었고, 오히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을 약하게 보이도록 만들고 있었으며, 그 배후에는 유럽 군수 기득권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신하게 됐어요. 부산 신항 야적장 펜스 앞에 도착한 건 새벽 1시였고, 나는 태준과 함께 차에서 내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컨테이너 구역을 바라보았으며, 멀리 크레인 조명등 아래에서 야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태준은 가방에서 볼트 커터를 꺼내 펜스 일부를 절단했고, 우리는 몸을 숙인 채 야적장 안으로 들어갔으며 컨테이너 사이 좁은 통로를 따라 조용히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정확히 뭘 찾는 겁니까? 태준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걸으며 대답했어요. 유럽 방산업체가 부산항에 불법 반입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CIA 지원팀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제안했지만 태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놓치면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계속 컨테이너 구역 깊숙이 들어갔고 태주는 태블릿으로 GPS 좌표를 확인하며 특정 구역을 향해 이동했으며 몇 분 뒤 파란색 컨테이너 한 줄 앞에서 멈춰 섰어요. 태준이 손전등을 켜 컨테이너 번호를 확인했고 그중 하나의 자물쇠를 볼트 커터로 절단한 뒤 문을 열었으며 안에서는 목재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태준은 상자 하나를 열었고 안에는 통신 장비와 암호화 단말기가 포장된 채 들어있었으며 상자 측면에는 유럽 방산업체 로고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어요. 나는 그 로고를 보며 숨을 죽였고 태주는 추가로 다른 상자를 열어 한국 잠수함 설계 자료와 나토, 통신키 복제 장비를 발견했으며 그는 즉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야적장 전체 조명이 갑자기 꺼졌고 우리는 완전한 어둠 속에 남겨졌으며 멀리서 차량 엔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태준이 내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미 정보가 샜습니다. 우리는 컨테이너 뒤로 몸을 숨겼고 곧 SUV 2대가 야적장 안으로 들어오며 서치라이트로 주변을 비추기 시작했으며 무장한 요원 6명이 차에서 내려 컨테이너 구역을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태준을 보며 물었어요. 저들이 누굽니까?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고 요원 한 명이 우리가 열어둔 컨테이너를 발견하며 무전기로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다른 요원들이 즉시 주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컨테이너 사이 좁은 틈으로 이동했고 태준은 앞장서서 야적장 반대편 출구를 향해 움직였으며 나는 그를 따라 몸을 낮춘 채 달렸어요. 요원 한 명이 우리를 발견하고 소리쳤고 곧 총성이 터졌으며 총알이 컨테이너 철판을 때리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태주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고 야적장 끝에 있던 지게차 한 대로 뛰어올라 시동을 걸었으며 나는 그 뒤를 따라 지게차에 매달렸어요. 태주는 지게차를 몰아 컨테이너 벽을 들이받았고 거대한 철제 상자들이 무너지며 추격하던 요원들을 막아섰으며 우리는 그 틈을 타 펜스 반대편으로 탈출했습니다. 지게차에서 내려달리는 동안 나는 뒤를 돌아봤고 요원들이 여전히 추격하고 있었으며 그중 한 명이 무전기로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태주는 주차된 차로 뛰어가 시동을 걸었고 나도 조수석에 올라탔으며 차는 즉시 출발해 신항 외곽 도로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어요. 저들이 대체 누굽니까? 태주는 핸들을 꺾으며 대답했습니다. 미국 정보국 소속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고 미국 요원들이 왜 한국 항만에서 우리를 공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며 혹시 태준이 잘못 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태준은 백미러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국 내부에도 한국 방산 확대를 막으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당신 상부 중 일부도 포함돼 있고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부산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토 분석관으로 일하며 믿었던 동맹 체계가 실제로는 내부 권력 싸움으로 얽혀 있었고 한국을 제거하려는 음모에 미국 일부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차는 부산 외곽 산업단지를 지나 해안가 쪽으로 향했고 태주는 패조선소 앞에서 차를 세웠으며 우리는 녹슨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패조선소 내부는 어둡고 습했고 바닥에는 녹슨 철판과 폐자재들이 널려 있었으며 멀리 바다 쪽으로 반쯤 해체된 선박 한 척이 보였어요. 태주는 조선소 사무실 건물로 들어가 2층 방 하나로 나를 안내했고 창문 너머로 부산항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는 곳에 앉아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태주는 노트북을 켜며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형이 연평해전 때 전사했습니다. 나는 그를 보았고 태주는 화면을 응시한 채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무너지면 끝나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휴전선 너머에 있고 중국은 우리 영해를 넘보고 있으며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깁니다. 그런 나라가 방산까지 무너지면 정말 끝입니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느꼈고 처음으로 이 사건이 단순 임무가 아니라 한 나라의 생존 문제라는 걸 체감하기 시작했으며 태준이 왜 목숨을 걸고 싸우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태준은 노트북에서 파일 하나를 열었고
화면에는 나토 내부 암호키 복제 장비 설계도가 떠 있었으며 그건 우리가 컨테이너에서 발견한 바로 그 장비였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이 장비로 발트해 수송선 위치가 유출됐고 폴란드 미사일도 조작됐습니다. 배후는 프랑스 군수기업이지만 실행은 미국 일부 세력이 도왔어요. 나는 그 설계도를 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나토 안보 체계가 실제로는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창밖으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고 누군가 패조선소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으며 태주는 즉시 노트북을 끄고 권총을 꺼내 장전했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물었어요. 총까지 가지고 다닙니까?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고 창문 옆으로 몸을 숨긴 채 아래를 내려다봤으며 SUV 세대가 조선소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요원들이 차에서 내려 건물을 포위하기 시작했고 태주는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뒷문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복도를 따라 건물 뒤편으로 이동했고 비상계단을 내려가 조선소 해체 구역으로 빠져나갔으며 반쯤 해체된 선박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요원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소리가 들렸고 태주는 내 손을 잡아 끌며 선박 선미 쪽으로 이동했으며 우리는 녹슨 사다리를 타고 갑판 위로 올라갔어요. 갑판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니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 부산 시내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으며 태주는 갑판 반대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쪽으로 내려가면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박을 가로질러 이동했고 반대편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려는 순간 총성이 터졌으며 요원 한 명이 우리를 발견하고 사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즉시 응사했고 총알이 철판을 때리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으며 나는 사다리를 타고 급히 내려가 바닥에 착지했어요. 태준도 뒤따라 내려왔고 우리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으며 요원들의 추격이 계속되는 동안 멀리 어선 한 척이 정박해 있는 작은 부두가 보였습니다. 태주는 그 어선으로 뛰어올라 시동을 걸었고 나도 배에 올라타자마자 어선은 부두를 떠나 바다로 나아가기 시작했으며 해안에서는 요원들이 총을 겨누고 서 있었지만 이미 사거리 밖이었어요. 어선은 부산항 외곽 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향했고 나는 갑판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미국 정보국과 유럽 군수기업 모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고 태준과 함께 도망자가 되어 바다 위를 떠돌고 있었으며 돌아갈 곳도 믿을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선이 부산 외해를 떠돈 지 12시간 만에 나는 브뤼셀행 긴급 항공편에 몸을 실었고 태준이 확보한 USB를 가방 깊숙이 숨긴 채 인천공항을 출발했으며 비행기 안에서 나토 긴급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브뤼셀 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각 오전 9시였고 나는 택시를 타고 나토 본부로 향했으며 회의 시작 30분 전 본부 로비에 도착해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려 했지만 경비원이 내 출입증을 스캔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출입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경비원은 시스템을 재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으며 내 계정 자체가 동결된 상태라는 사실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상부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나토 인사과에 문의했지만 담당자는 상급 지시라며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으며 나는 로비 밖으로 쫓겨나다시피 나와 벤치에 앉아 상황을 정리하려 애썼어요. 누군가 미리 내 계정을 차단했고 회의에서 증거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며 미국 국방부 내부 누군가가 나를 배신자로 분류했다는 사실이 명확했습니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 각국 대표단이 입장하는 모습이 보였고 프랑스 대표단 선두에는 국방차관이 서류 가방을 든 채 걸어가고 있었으며 그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건물 측면 비상구로 이동했고 청소 직원 출입문을 통해 복도로 들어가 회의실 근처까지 접근했지만 경호원 2명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숨어 회의실 내부 상황을 엿들으려 했고 문틈 사이로 프랑스 대표의 목소리가 들렸으며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나토 군수 공급망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 방사는 나토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폴란드 계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유럽 자체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게 유일한 해법입니다. 폴란드 대표가 반박했지만 독일과 이탈리아 대표는 침묵했고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프랑스 주장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였으며 나는 주머니 속 USB를 만지며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 순간 복도 반대편에서 태준이 나타났고 그는 나토 직원 출입증을 목에 걸고 있었으며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나는 어떻게 여기 들어왔느냐고 물었지만 태준은 대답하지 않고 복도 끝 계단실로 나를 안내했으며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가 회의실 바로 위층 기술실로 들어갔어요. 기술실 안에는 회의실 화면 송출 장비가 있었고 태준은 노트북을 케이블에 연결하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발트의 실종 수송선 내부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나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고 태준은 노트북 화면을 열어 영상 파일 하나를 재생했으며 화면에는 어두운 선박 화물칸 내부가 찍혀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괴한 4명이 한국 탄약 상자를 열어 바다로 던지고 있었고 빈 상자 안에 러시아제 폭약을 설치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사용하는 통신 장비에는 나토 인증 마크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나는 그 영상을 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고 태준에게 이걸 어떻게 확보했느냐고 물었지만 태준은 대답 대신 송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의실 메인 스크린이 갑자기 전환됐고 태준이 준비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으며 회의실 안 모든 사람이 화면을 보며 침묵에 빠졌어요. 영상이 끝나자 폴란드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프랑스 대표를 보며 소리쳤고 프랑스 대표는 당황한 표정으로 영상 조작이라고 반박했지만 독일 대표는 즉시 기술팀에 영상 검증을 지시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각국 대표들이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으며 나토 사무총장이 회의 중단을 선언하려는 순간 긴급 속보가 들어왔어요. 발트해 해저 통신 케이블이 폭발했다는 보고였고 스웨덴과 핀란드를 연결하는 주요 해저 케이블 2곳이 동시에 끊겼으며 러시아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회의실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나토 군사위원회 의장이 즉시 군사대비 태세 상향을 건의했고 유럽 각국 국방장관들에게 긴급 연락이 시작됐으며 회의는 사실상 중단된 채 모두가 자국 정부와 통화하느라 회의실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태준과 함께 기술실을 빠져나와 나토 본부 밖으로 나왔고 주차장에서 태준이 준비한 차에 올라탔으며 그는 즉시 시동을 걸어 브뤼셀 시내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태준을 보며 물었어요. 케이블 폭발도 계획된 겁니까? 태준은 핸들을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배후 세력이 나토를 러시아 위기 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 한국을 제거하고 유럽 군수 시장을 독점하려는 거예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고 발트해 수송선 실종부터 폴란드 미사일 오발 그리고 지금 해저 케이블 폭발까지 모든 사건이 정교하게 설계된 각본처럼 이어지고 있었으며 누군가 나토 전체를 전쟁 직전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차는 브뤼셀 외곽 고속도로로 진입했고 태준은 내비게이션에 폴란드 국경 방향을 입력했으며 나는 그에게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태준이 대답했어요. 폴란드 탄약기지입니다. 다음 공격 목표가 거기입니다. 나는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고 태준은 태블릿을 꺼내 나토 내부 통신 암호 분석 자료를 보여주었으며 최근 사흘간 폴란드 북부 탄약기지 관련 통신량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다는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나는 그 자료를 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만약 폴란드 탄약기지까지 공격당하면 나토는 완전히 붕괴 직전 상태로 치달을 것이며 유럽 전체가 실제 전쟁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차는 계속 동쪽으로 달렸고 나는 휴대폰으로 미국 국방부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으며 나토 긴급 상황실에도 전화했지만 출입 권한 정지 상태라며 통화가 거부됐어요.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공식적으로 나토 체계에서 배제됐고 미국 정부도 나를 버렸으며 태준과 함께 움직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을. 태준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 우리는 커피를 사서 주차장 벤치에 앉았으며 멀리 유럽 평야가 끝없이 펼쳐진 풍경이 보였어요.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돌아가셔도 됩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모든 걸 부인하면 살 길이 있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다시 차에 올라 폴란드를 향해 출발했으며 나는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미국 분석관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는 도망자가 됐고 나토 동맹 체계를 믿었던 과거의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가슴속으로 파고들었어요. 폴란드 북부 탄약기지 정문에 도착한 건 새벽 4시였고 나는 태준과 함께 차에서 내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기지 내부를 바라보았으며 멀리 저장 창고 건물들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비병이 우리를 막아섰고 태준은 가짜 나토 출입증을 보여주었지만 경비병은 고개를 저으며 상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나는 내 원래 출입증을 꺼냈지만 이미 정지된 상태라 소용없었어요. 그 순간 기지 내부에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고 경비병이 무전기로 상황을 확인하더니 우리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기지 내부로 침투 시도가 감지됐습니다. 즉시 대피하십시오. 태준은 경비병을 밀치고 정문을 통과해 기지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나도 그를 따라 달렸으며 경비병들이 뒤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기지 중앙 관제실 건물로 달려가는 동안 하늘에서 드론 엔진 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들어보니 정체불명의 소형 드론 수십 대가 저공으로 기지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이미 탄약 저장고 쪽으로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제실 안으로 뛰어들어가자 폴란드 군 장교 2명이 모니터 앞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고 벽면 스크린에는 방공망 시스템 오류 메시지가 빨간색으로 떠 있었으며 한 장교가 무전기로 상부에 긴급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태준이 장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방공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습니까? 장교는 태준을 보며 대답했어요. 해킹당했습니다. 유럽산 방공망 전체가 먹통입니다. 나는 스크린을 보며 나토 표준 방공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누군가 사전에 시스템 취약점을 파악해 정확히 공격했다는 게 명확했으며 드론들은 이미 타냐고 지붕 위로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장교가 무전으로 나토 지휘부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브뤼셀 본부는 발트해 케이블 폭발 대응으로 혼란 상태였고 즉각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으며 장교는 철수 명령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태준은 장교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산 이동형 방공체계가 기지 외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수동으로 가동할 수 있습니다. 장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보았고 한국 장비는 나토 통합망에 연결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태준은 이미 밖으로 뛰어나가고 있었어요. 나도 태준을 따라 관제실을 나와 기지 외곽 야적장으로 달렸고 멀리 위장막에 덮인 차량 한 대가 보였으며 태준은 위장막을 걷어내고 한국산 천궁 방공 발사대를 드러냈습니다. 태준은 발사대 측면 패널을 열어 수동 조작 모드로 전환했고 레이더 시스템을 부팅하기 시작했으며 나는 그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드론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었고 일부는 이미 타냐고 지붕에 폭발물을 설치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했습니다. 태준이 발사 준비 완료 버튼을 누르고 타겟 낙온 시스템을 활성화했으며 화면에는 드론 6대가 빨간 표시로 잡혔고 그는 발사 버튼을 눌렀어요. 미사일이 연속으로 발사되며 하늘로 치솟았고 몇 초 뒤 폭발음과 함께 드론 4대가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으며 잔해가 불덩이를 뿌리며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을 죽였고 태준은 멈추지 않고 다음 타겟을 낙온해 추가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드론들이 하나씩 격추되기 시작하면서 기지 상공이 점차 깨끗해지기 시작했어요. 관제실에서 폴란드 장교들이 뛰어나와 하늘을 올려다봤고 한 장교가 무전기로 나토 본부에 보고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산 방공체계가 드론을 격추했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나는 태준을 보며 물었어요. 어떻게 수동으로 이걸 작동시킬 수 있습니까? 태준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나토망 없이도 독자 작동 가능하게 설계됩니다. 우린 동맹을 믿지만 동시에 혼자 싸울 준비도 하거든요. 마지막 드론이 격추되고 하늘이 조용해졌으며 태준은 시스템을 종료하고 발사대에서 내려왔어요. 폴란드 장교들이 다가와 감사를 표했고 한 명은 태준과 악수를 나누며 한국 방산을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했지만 그 순간 야적장 한쪽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격추된 드론 잔해 중 하나가 땅에 떨어지며 폭발했고 장교들은 즉시 잔해 수거 명령을 내렸으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했어요. 나는 태준과 함께 잔해 쪽으로 다가갔고 드론 파편 사이에서 작은 신호 송신기가 발견됐으며 기술병이 그걸 분석하더니 놀란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송신기는 나토 내부 전용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고 드론 공격을 지시한 쪽이 외부가 아니라
나토 내부라는 의미였으며 태주는 즉시 송신기를 사진으로 찍어 노트북에 연결해 신호 분석을 시작했어요. 몇 분 뒤 태준이 화면을 내게 보여주었고 공격 명령 신호가 브뤼셀 나토 보안망을 거쳐 프랑스 민간 군수기업 서버에서 최종 전달됐다는 추적 결과가 떠 있었으며 나는 그 화면을 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증거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폴란드 특수부대 차량 3대가 야적장으로 진입했고 무장한 대원 10여 명이 차에서 내려 우리를 포위하기 시작했으며 지휘관 한 명이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어라. 태준은 나를 보며 물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도망칩니다. 우리는 즉시 뒤돌아 야적장 반대편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특수부 대원들이 추격하기 시작했으며 총성이 터지면서 총알이 우리 발밑 땅을 때렸어요. 태준은 앞장서서 기지 외곽 철조망 쪽으로 달렸고 나는 그를 따라 숨을 헐떡이며 뛰었으며 철조망 아래 배수로 입구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배수로로 몸을 던져 기지 외곽으로 빠져나갔고 배수로 반대편 출구로 나오자 숲이 펼쳐져 있었으며 태준은 멈추지 않고 숲속으로 뛰어들었어요. 특수부 대원들이 배수로를 통과해 추격하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나무 사이를 지그재그로 달리며 거리를 벌렸으며 몇 분간 달린 끝에 숲 반대편 도로가 보였습니다. 도로 옆에는 한국 군용 수송 트럭 한 대가 정차해 있었고 운전석에는 한국군 병사가 앉아 있었으며 태준이 그 트럭으로 뛰어가 뒷문을 열고 나를 밀어 넣었어요. 트럭은 즉시 출발했고 우리는 짐칸 바닥에 누워 숨을 몰아쉬었으며 멀리서 특수부대 차량들이 도로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우리는 시야에서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나는 태준을 보며 물었어요. 미리 준비했던 겁니까?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군은 항상 대피 경로를 준비합니다. 트럭은 폴란드 시골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달렸고 나는 짐칸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유럽 탄약기지를 구했지만 정작 우리는 도망자 신세가 됐고 나토 내부 배신자들은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불안이 가슴속으로 파고들었어요. 한국 군용 수송 트럭이 폴란드 국경을 넘어 독일로 들어선 건 오후 2시였고 나는 짐칸에서 태준이 건네준 생수를 마시며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으며 화면에는 폴란드 탄약기지 드론 공격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CNN은 한국산 방공체계가 드론을 격추했다고 보도했지만 동시에 나토 내부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내보내고 있었고 유럽 증시는 폭락세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브뤼셀 나토 본부는 긴급 회의를 연속으로 소집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태준이 노트북을 열어 나토 내부 통신망을 해킹한 화면을 보여주었고 각국 대표단이 서로를 스파이로 의심하며 회의실에서 고함을 지르는 내용이 암호화된 메시지로 오가고 있었으며 프랑스는 모든 책임을 한국에 돌리며 아시아 국가가 유럽 안보를 흔들었다는 공식 성명 초안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나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고 우리가 확보한 증거를 공개했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으며 나토는 진실을 외면한 채 정치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했어요. 트럭이 독일 고속도로 휴게소에 정차했고 우리는 짐칸에서 내려 휴게소 카페로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으며 벽면 TV에서는 유럽 뉴스 채널이 북해와 발트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긴급 속보를 전했고 러시아 함대가 노르웨이 해상으로 이동 중이라는 내용이었으며 동시에 발트해에서도 러시아 군함 여러 척이 포착됐다는 보고가 이어졌어요. 태준이 태블릿으로 위성 영상을 확인했고 러시아 함대 이동 경로가 표시된 지도를 내게 보여주었으며 유럽 해안선을 따라 러시아 함정들이 배치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지도를 보며 물었어요. 실제 전쟁 가능성이 있습니까?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유럽 탄약 비축량은 고작 열흘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그 사실을 알고 압박하고 있어요. 카페 TV에서 추가 속보가 이어졌고 프랑스 국방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유럽 안보를 한국에 맡길 수 없다며 한국 수송선 입항을 불허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도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고 유럽 국가들이 여전히 정치, 논리에 갇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는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지며 몇 마디 주고받은 뒤 끊었으며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북해 유조선 한 척이 폭발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휴게소를 나와 트럭에 올라탔고 운전병이 시동을 걸어 다시 고속도로로 진입했으며 태주는 노트북으로 북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조선 폭발 영상이 뉴스에 떠올랐고 검은 연기가 바다 위로 치솟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으며 국제 유가는 즉시 급등하기 시작했고 유럽 증시는 더욱 폭락했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럽 에너지 공급망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전쟁 공포를 극대화해서 나토를 완전히 마비시키려는 거예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고 발트해 수송선 실종부터 시작된 모든 사건이 결국 유럽을 전쟁 직전 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한 정교한 각본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으며 배후 세력은 혼란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트럭은 독일을 가로질러 네덜란드 국경으로 향했고 저녁 무렵 로테르담 항구 근처 한국 해운사 사무실 앞에 도착했으며 태주는 나를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책임자는 중년 남성이었고 태준과 악수를 나눈 뒤 회의실로 우리를 안내했으며 벽면 스크린에는 부산항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어요. 부산항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크레인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며 컨테이너를 수송선에 적재하고 있었으며 수십 척의 선박이 부두의 일렬로 정박해 출항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밤새 생산한 탄약과 무기를 유럽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랑스가 입항을 막아도 폴란드와 네덜란드가 받아주기로 했어요. 나는 그 화면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유럽이 혼란에 빠진 동안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으며 나토 승인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군수 지원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태준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선박들은 이틀 안에 북해로 들어옵니다. 책임자가 추가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고 한국 해군 이지스함 3척이 동해를 출발해 태평양을 가로질러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고 있다는 위성 추적 자료가 나타났으며 함대는 일주일 안에 북해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분석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나는 그 자료를 보며 할 말을 잃었고 한국이 단순히 탄약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해군 전력까지 유럽으로 파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으며 이건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 군사작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부 강경파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미국 정부 내부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 새삼 깨달았고 한국을 지지하는 세력과 견제하려는 세력이 동시에 존재하며 공식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관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했어요. 회의실을 나와 우리는 로테르담 항구로 이동했고 밤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는 동안 멀리 불빛 하나가 수평선 너머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준이 쌍안경으로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한국 수송선 선단입니다. 나는 쌍안경을 바다를 보았고 대형 화물선 여러 척이 일렬로 항해하며 로테르담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으며 선박 갑판 위에는 위장막에 덮인 컨테이너들이 가득 실려 있었어요.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거부해도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린 전쟁이 끝난 적이 없으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나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생각했고 그동안 미국과 나토가 한국을 작고 약한 나라로 착각해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으며 한국은 휴전선 너머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준비해온 나라였다는 걸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항구로 돌아온 우리는 한국 해운사 사무실 2층 방에서 밤을 보냈고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로테르담 항구 불빛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으며 새벽 무렵 태준이 노트북 화면을 보더니 나를 깨웠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한국 이지스함 전단이 수에즈를 통과했습니다. 북해 도착까지 사흘 남았어요. 나는 화면에 표시된 함대 위치를 확인했고 세계지도 위에 빨간 점으로 표시된 한국 군함들이 지중해를 지나 대서양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으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계 질서가 바뀌기 시작했고 이제 유럽 안보는 더 이상 나토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까지 개입한 새로운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을 로테르담 항구에서 한국 수송선 입항을 지켜본 다음 날 나는 태준과 함께 런던으로 이동했고 템즈강 남쪽 나토
임시지휘센터 건물 앞에 도착했으며 경비병은 여전히 내 출입증을 거부했지만 태준이 준비한 폴란드 국방부 초청장 덕분에 간신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하 상황실로 내려가자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에는 북해 전역 해도가 표시되어 있었고 러시아 함대 위치가 빨간색 점으로 찍혀 있었으며 노르웨이 해상에서 영국 북쪽 해역까지 러시아 군함 10여 척이 배치된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나토 작전 참모 한 명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는 유럽 탄약 비축량이 열흘 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스크린에 띄웠으며 각국 국방장관들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이 화면에 나타나 말했어요. 유럽 안보를 한국에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 자체 생산 능력을 긴급 증강해야 합니다. 독일 장관이 반박했습니다. 생산 증강에는 최소 석 달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한국 지원입니다. 프랑스 장관은 고개를 저으며 한국 수송선 입항을 끝까지 막겠다고 선언했고 회의실 분위기는 다시 한번 정치 싸움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으며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나는 태준과 함께 상황실 복도로 나왔고 영국 해군 연락관 한 명이 우리를 보더니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북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 러시아 전략 폭격기 편대가 노르웨이 공역 근처까지 접근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고 전략 폭격기 출동은 단순 위협이 아니라 실제 군사행동 직전 단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유럽이 정말 전쟁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공포가 가슴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연락관이 추가로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한국입니다. 부산항에서 출항한 수송선단이 북해로 들어오고 있고 한국 이지스함까지 대서양을 건너오고 있는데 나토 본부는 공식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태준을 보았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을 지었으며 우리는 상황실로 다시 돌아가 북해 실시간 위성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스크린에는 한국 수송선 6척이 북해 남쪽 입구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고 선박들은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중간 해역을 향해 항해하고 있었으며 나토 작전 참모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작전 참모 한 명이 무전기로 한국 선박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고 다른 참모는 한국 국방부에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공식 답변은 상업 운송이라는 말뿐이었으며 군사 작전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추가 위성 영상이 들어왔고 북해 북쪽 해역에서 한국 이지스함 3척이 포착됐으며 함대는 스코틀랜드 북쪽을 지나 노르웨이 해상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나토 사령관이 급히 상황실로 들어왔고 그는 스크린을 보더니 즉시 한국 측에 의도를 묻는 긴급 메시지 전달을 지시했지만 한국 해군은 여전히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무슨 계획입니까? 태준은 화면을 보며 대답했어요. 수송선을 지키는 겁니다. 러시아 함대가 있는 바다에 무방비로 들어갈 순 없으니까요. 나는 그제야 이해했고 한국은 나토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호위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건 상업 운송이 아니라 명백한 군사작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상황실 안 나토 장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프랑스 연락관이 항해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지만 영국과 폴란드 측은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몇 시간 뒤 북해 상황이 급변했고 러시아 함정 한 척이 한국 수송선단 접근을 시도했으며 한국 이지스함이 즉시 경고 메시지를 송신하고 한 포를 러시아 함정 쪽으로 선회시켰습니다. 러시아 함정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항로를 변경해 물러났고 한국 수송선단은 계속 북쪽으로 항해를 이어갔으며 나토 상황실 안 모든 사람이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영국 해군 제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를 직접 상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경만 하고 있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나토가 얼마나 무력해졌는지 실감했고 유럽을 지켜야 할 동맹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동안 한국이 혼자 움직이고 있었으며 이건 더 이상 한국이 유럽을 돕는 게 아니라 유럽이 한국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상황실을 나와 나는 태준과 함께 템즈 강변을 걸었고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스쳤으며 멀리 런던 시내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말했어요.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한국 입항을 두고 싸우고 있지만
한국 함대는 이미 북해 안에 있습니다. 나는 강물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프랑스는 끝까지 반대할 겁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약이 떨어지면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리를 건너 반대편 부두로 이동했고 그곳에는 영국 해군 초계 함 한 척이 정박해 있었으며 태준은 함장과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는지 우리를 배로 안내했어요. 초계함은 부두를 떠나 템즈강 하구를 따라 북해로 향했고 나는 갑판에 서서 밤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토 분석관도 미국 정부 요원도 아니었고 태준과 함께 진실을 밝히려는 도망자로 북해 한복판을 향해 가고 있었으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두려움과 동시에 한국이 보여주는 결단력에 대한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초계함이 북해 중부 해역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새벽이었고 수평선 너머로 한국 수송선단이 보였으며 그 주변을 한국 이지스함 3척이 호위 대형으로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나는 쌍안경으로 한국 함대를 보았고 이지스함 갑판 위에는 승조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함교에서는 레이더가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태준이 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 함대가 지금 유럽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토가 아니라.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한국 함대를 계속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아직 모르지만 유럽 안보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한국은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바다를 지키는 해양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으며 나는 그 역사적 순간을 바다 위에서 직접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북해에서 돌아온 나는 서울 용산 지하벙커로 긴급 소환됐고 태준과 함께 인천공항을 거쳐 서울에 도착했으며 벙커 입구에서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우리를 맞이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까지 내려갔습니다. 벙커 중앙 상황실 안으로 들어가자 거대한 스크린 여러 개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고 한쪽에는 미국 대통령과 나토 수뇌부가 화상회의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다른 쪽에는 실시간 북해 해도와 러시아 함대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한국 국방장관이 회의 테이블 중앙에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미군 주한사령관과 한국 합참의장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나는 태준과 함께 구석자리에 앉아 회의를 지켜봤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화면에 나타나 말했어요. 러시아 폭격기가 노르웨이 공역을 침범했습니다. 나토는 대응 태세를 논의 중이지만 유럽 각국이 입장 차이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화면에 나타나 한국이 나토 군수망을 장악하려 한다며 다시 한번 비난했고 한국 함대를 즉시 철수시키라고 요구했지만 한국 국방장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침묵했어요. 독일 총리가 중재를 시도했지만 프랑스는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회의는 아무 결론 없이 공전하기 시작했으며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나토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회의가 잠시 중단됐고 나는 태준과 함께 벙커 복도로 나와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시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바로 그 순간 비상 사이렌이 울렸고 상황실로 급히 돌아가자 스크린에 긴급 속보가 떠 있었어요. 서울 시내 주요 데이터 센터 2곳이 동시에 정전됐다는 보고였고 강남과 상암 데이터 센터가 완전히 먹통이 되면서 한국 방산 생산 라인 일부가 멈췄으며 CNN은 즉시 한국 군수망 붕괴 속보를 타이틀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고 산업부 장관과 과학기술부 장관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상황 보고를 시작했으며 데이터 센터 정전 원인이 해킹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전해졌어요. 미국 대통령이 다시 화면에 나타났고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한국 군수 지원이 중단되면 유럽 전체가 위험에 빠집니다. 원인 규명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그런데 화면 반대편에서 미국 국방부 부차관이 나타나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고 그는 한국 생산라인 붕괴를 이유로 주한미군 기지 일부를 직접 장악해 군수 통제권을 확보하자는 제안을 했으며 나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어요. 태준이 내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미국 내부 강경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은 단호하게 거부했고 주권 침해라며 강력히 항의했지만 부차관은 비상 상황에서는 동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맞받아쳤으며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 상태로 돌입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벙커를 나와 차를 타고 강남 데이터 센터로 향했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과 국정원 요원들이 건물을 봉쇄한 상태였으며 복구팀이 서버실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태주는 국정원 관계자에게 신분을 밝히고 서버실 출입 허가를 받았으며 우리는 함께 안으로 들어가 복구팀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책임자가 말했어요. 해킹 흔적이 발견됐는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북한 해커 위장 코드가 섞여 있지만 실제 공격 경로는 유럽 IP를 경유했어요. 태주는 즉시 노트북을 꺼내 서버 로그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몇 분간 침묵하며 화면을 응시하다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럽 군수기업 보안팀 출신 인물들이 섞여 있습니다. 공격 목표는 생산 라인이 아니라 한국의 위기 대응 체계 자체였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배후 세력이 얼마나 정교하게 계획을 짰는지 깨달았고 단순히 한국 생산을 막는 게 아니라 한국이 위기에 취약하다는 인식을 세계에 심으려 한다는 사실이 명확했으며 CNN 속보가 그 의도를 정확히 따르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어요. 태준이 추가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고 해킹 신호 일부가 주한미군 기지 민간 통신망을 경유했다는 흔적이 발견됐으며 이는 미국 내부 강경파가 이번 공격에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나는 주먹을 쥐었고 내가 평생 몸담았던 미국 국방 체계 내부에 한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으며 태준에게 이 증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물었어요.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남산통신센터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백업 시스템을 복구하고 동시에 증거를 전 세계에 공개할 겁니다. 우리는 데이터 센터를 나와 차를 타고 남산으로 향했고 도중에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니 유럽 증시가 다시 폭락하고 있었으며 한국 방산주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남산통신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건물 주변에는 경비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태주는 국방부 긴급 출입증을 보여주며 안으로 들어갔으며 나도 그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서버실로 내려갔습니다. 서버실 안에는 기술팀 몇 명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었고 태주는 그들에게 백업 시스템 가동을 지시했으며 동시에 자신의 노트북을 메인 서버에 연결해 데이터 송출 준비를 시작했어요. 나는 서버실 창밖을 보았고 남산 야경이 펼쳐져 있었으며 멀리 서울 시내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뒤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그 순간 서버실 문이 거칠게 열렸고 무장한 괴한 4명이 총을 들고 들어왔으며 그들은 나토 요원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괴한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작업을 멈추고 손을 들어라. 태주는 노트북에서 손을 떼지 않았고 오히려 키보드를 더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으며 나는 본능적으로 서버렉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괴한이 태준을 향해 총을 겨누었고 태준은 마지막 엔터키를 누른 뒤 노트북을 밀어냈으며 손을 들어 올렸어요. 괴한들이 다가오는 순간 서버실 비상등이 꺼지며 완전한 어둠이 내렸고 나는 그 틈을 타 소화기를 집어들어 가장 가까운 괴한을 향해 분사했으며 태준은 즉시 바닥으로 몸을 낮추고 괴한 한 명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렸습니다. 총성이 터졌고 총알이 서버렉을 관통하며 불꽃을 튀겼으며 나는 소화기를 던져 괴한 한 명을 맞췄고 태준은 넘어진 괴한의 총을 빼앗아 다른 괴한을 향해 발포했어요. 몇 분간의 혼전 끝에 괴한 2명이 쓰러졌고 나머지는 서버실 밖으로 도주했으며 태준은 즉시 노트북을 확인하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준이 말했어요. 데이터 송출 완료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나는 그의 노트북 화면을 보았고 나토 내부 통신 해킹 증거와 미국 강경파 연루 자료가 모두 국제 언론사 서버로 전송된 상태였으며 몇 분 안에 뉴스로 터져 나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는 서버실을 나와 건물 밖으로 탈출했고 남산 도로를 따라 내려가는 동안 휴대폰으로 CNN 속보를 확인했으며 한국 데이터센터 공격 배후에 서방 군수기업 연루 의혹이라는 자막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산에서 탈출한 우리는 태준이 준비한 안가로 숨어들었고 서울 외곽 한적한 주택가 2층 방에서 노트북을 열어 전 세계 반응을 확인하기 시작했으며 CNN과 BBC는 이미 우리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특집 보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서울 상공에 방공 경보가 울렸고 나는 창밖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며 태준이 한국 국방부 긴급 통신망에 접속하자 스텔스 드론 편대가 서울을 향해 접근 중이라는 경보가 떠올랐어요. 태준이 드론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화면에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드론 신호 여러 개가 표시되고 있었으며 예상 도달 시간은 10분 이내였습니다. 나는 태준에게 물었어요. 북한 공격입니까? 태준은 고개를 저으며 드론 암호키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고 신호 일부가 미국 군사망과 일치한다는 내용이 화면에 떠 있었으며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보았고 미국이 한국을 직접 공격할 리 없다고 반박했지만 태준은 추가 자료를 열어 보여주었으며 드론 제어 신호가 주한미군 기지 인근 민간 통신망을 경유했다는 추적 기록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 강경파가 한국을 제거하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고 내가 평생 믿었던 동맹 체계가 실제로는 내부 권력 투쟁의 도구였으며 한국을 지켜야 할 미군 일부가 오히려 한국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서울 시민들이 지하철역으로 대피하기 시작했으며 방송에서는 비상대피 안내 멘트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어요. 미국 대사관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 지하 상황실에서 드론 제어 신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안가를 나와 차를 타고 광화문 쪽으로 향했으며 도로에는 대피하는 차량들로 막혀 있었지만 태준은 갓길을 이용해 빠르게 이동했어요. 미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비가 강화된 상태였고 해병대 경비병들이 정문을 지키고 있었으며 나는 미국 여권을 보여주며 긴급 상황이라고 설명했지만 경비병은 출입 불가 명령이 내려왔다며 막아섰습니다. 태준이 경비병에게 뭔가 속삭였고 경비병은 잠시 망설이다가 무전기로 상부에 확인한 뒤 우리를 안으로 들여보냈으며 우리는 대사관 건물로 뛰어들어가 지하 상황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찾았어요. 지하 상황실 문 앞에는 미국 해병대 2명이 서 있었고 그들은 우리를 보자마자 총을 겨누며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나는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나토 분석관이라고 밝혔으며 긴급 상황 보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병대원 한 명이 무전으로 확인하는 동안 태준은 노트북을 열어 드론 추적 데이터를 보여주었고 해병대원은 그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며 우리를 상황실 안으로 안내했어요. 상황실 안에는 미국 대사관 안보 담당관과 주한미군 정보장교 몇 명이 모여 있었고 벽면 스크린에는 서울 상공 레이더 영상이 표시되고 있었으며 스텔스 드론 신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담당관이 나를 보며 물었어요. 밀러 분석관, 무슨 일입니까? 나는 태준의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드론 제어 신호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고 미국 군사망 암호키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설명했으며 담당관과 정보장교들은 화면을 보더니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정보장교 한 명이 즉시 워싱턴 국방부에 긴급 연락을 시도했고 다른 한 명은 주한미군 사령부의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으며 상황실 전체가 긴장 상태로 돌입했어요. 그 순간 태준이 추가 자료를 열었고 화면에는 미국 국방부 부차관의 비밀 계좌 기록이 떠올랐으며 유럽 군수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여러 차례 입금된 내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고 내 직속 상관이었던 부차관이 배신자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으며 태준이 어떻게 이 자료를 확보했는지 물어볼 겨를도 없이 담당관이 소리쳤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태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국 내부 강경파와 유럽 군수기업이 손잡고 한국과 러시아 위기를 동시에 키워 군수 질서를 재편하려 했습니다. 전쟁 공포 속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거였어요. 담당관은 즉시 이 자료를 백악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지만 통신이 차단됐고 상황실 모든 회선이 먹통이 되면서 외부 연락이 불가능해졌으며 누군가 의도적으로 통신망을 차단했다는 사실이 명확했습니다. 태준이 말했어요. 대사관 내부에도 배신자가 있습니다. 그 순간 상황실 문이 열리며 무장한 괴한 4명이 들어왔고 그들은 미군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며 선두에 선 괴한이 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라. 담당관이 항의했지만 괴한은 개의치 않고 태준의 노트북을 빼앗으려 했으며 태준은 노트북을 움켜쥔 채 뒤로 물러났고 나는 본능적으로 괴한과 태준 사이에 섰어요. 괴한이 나를 밀치려는 순간 해병대원 한 명이 총을 뽑아 괴한을 향해 겨누었고 상황실 안은 순식간에 대치 상태로 돌입했으며 양측이 총을 겨눈 채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자료는 전 세계 언론사로 전송됐어요. 괴한 선두가 무전기로 누군가에게 보고했고 몇 초 뒤 철수 명령이 내려졌는지 괴한들은 총을 내리고 상황실 밖으로 빠져나갔으며 해병대원들이 즉시 추격했지만 괴한들은 이미 건물 밖으로 사라진 뒤였어요. 담당관이 통신 복구를 지시했고 몇 분 뒤 회선이 다시 살아나면서 백악관과 연결됐으며 담당관은 즉시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태준과 함께 상황실을 나와 대사관 밖으로 나왔고 서울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드론은 보이지 않았으며 한국 방공망이 드론을 격추했는지 아니면 제어 신호가 차단되어 후퇴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태준이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더니 내게 화면을 보여주었고 CNN 속보에는 미국 국방부 고위 관료 비리 의혹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으며 부차관 이름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화면을 보며 주저앉고 싶었지만 태준이 내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고 우리는 대사관을 떠나 차로 향했으며 서울거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사이렌 소리는 점차 멈추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나는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부차관 계좌를 추적했습니까?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앞을 보며 운전했으며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온 건 태준 사망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이었고 나는 KTX 안에서 뉴스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으며 인천 데이터 백업센터 건물 붕괴 사고로 한국 국방기술보안 책임자 강태준이 사망했다는 속보가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CNN은 즉시 한국 방산 핵심 인물 사망을 타이틀로 내보냈고 유럽 언론들은 한국 군수망 붕괴 가능성을 분석하기 시작했으며 폴란드와 캐나다에서는 한국 계약 철회 움직임이 나온다는 보도가 이어졌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태준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떠올렸고 그는 대사관을 떠나기 직전 내게 부산항으로 가라고 했으며 마지막 수송선 출항을 직접 확인하라고 당부했지만 이제 그는 죽었고 나 혼자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부산항 신항으로 향했고 항만 입구에서 차를 세운 뒤 걸어서 컨테이너 야적장 쪽으로 이동했으며 멀리 한국 수송선 6척이 부두에 정박해 출항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야적장 한쪽에서는 한국 해군 병력이 탄약 상자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고 지게차들이 컨테이너를 나르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이상하게 침울했으며 작업자들 사이에서 태준 사망 소식이 퍼진 듯 보였습니다. 나는 항만 관제센터 건물로 들어가 책임자를 찾았고 그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조의를 표했으며 태준과 함께 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강 책임자가 없으면 이번 출항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끝났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어요.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수송선들을 바라보며 태준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게 바로 저 배들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관제센터를 나와 부두로 걸어가는 동안 해가 지고 있었고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으며 크레인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수송선 한 척 앞에서 한국 해군 장교 한 명이 출항 최종 점검 서류를 보고 있었고 나는 그에게 다가가 출항 예정 시간을 물었지만 장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최종 승인이 안 났습니다. 상부에서 재검토 중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혹시 한국 정부가 태준 사망으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만약 이 수송선들이 출항하지 못하면 유럽은 정말 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저녁 8시쯤 부산항 전체 전력이 갑자기 꺼졌고 야적장과 부두 조명이 일제히 사라지면서 완전한 어둠이 내렸으며 나는 즉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멀리서 차량 엔진 소리가 들렸고 SUV 여러 대가 항만 정문을 돌파하며 야적장 안으로 진입했으며 무장한 요원들이 차에서 내려 항만을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컨테이너 뒤로 몸을 숨겼고 요원들이 수송선 쪽으로 이동하며 선원들을 제압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그중 한 명이 카메라를 꺼내 탄약고 쪽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이해했고 저들은 한국 탄약고 폭파 영상을 생중계해 한국 방산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미군 지원도 없이 혼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무력감이 엄습했어요. 요원들이 탄약고 컨테이너에
폭발물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나는 휴대폰으로 한국 해군에 긴급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신이 두절된 상태였으며 항만 전체가 완전히 고립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컨테이너 사이를 이동하며 가까운 요원 한 명에게 접근했고 뒤에서 목을 조르려 했지만 요원은 즉시 반응해 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으며 총을 겨누고 발포하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총성이 터졌어요. 요원이 쓰러졌고 나는 고개를 들어 총성이 들린 방향을 보았으며 항만 관제탑 꼭대기에서 누군가 저격총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사람의 실루엣이 익숙했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관제탑을 올려다봤으며 그 순간 확신했어요. 태준이 살아있었습니다. 관제탑에서 불빛이 켜지며 스피커로 태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는 요원들에게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고 경고했지만 요원들은 오히려 관제탑을 향해 사격하기 시작했어요. 태준은 저격총으로 응사했고 요원 한 명이 추가로 쓰러졌으며 동시에 항만 외곽에서 한국 해병대 차량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병대 병력이 야적장으로 전개되며 요원들을 포위했고 양측 간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컨테이너와 크레인 사이에서 총알이 난무했으며 나는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몇 분간의 교전 끝에 요원 대부분이 제압됐고 일부는 차량을 타고 도주하려 했지만 태준이 관제탑에서 컨테이너 크레인을 원격 조작해 움직였으며 거대한 크레인 암이 회전하며 도주 차량 행렬을 바다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차량들이 부두 끝에서 바다로 떨어지며 물기둥을 일으켰고 해병대는 남은 요원들을 모두 체포했으며 항만 전력이 다시 복구되면서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일어나 관제탑을 올려다봤고 태준이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으며 그는 먼지투성이 얼굴로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죽은 척해야 배후를 끝까지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붙잡으며 소리쳤어요. 미리 알려줬어야죠. 태준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반응이 진짜여야 저들도 속았을 겁니다. 해병대 지휘관이 다가와 상황 종류를 보고했고 탄약고 컨테이너에 설치된 폭발물은 모두 제거됐으며 요원들은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어요. 태준은 즉시 항만 관제센터로 복귀해 수송선 출항 최종 승인을 지시했고 선장들에게 무전으로 출항 준비 명령을 내렸으며 크레인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쯤 한국 수송선 6척이 부두를 떠나 북해를 향해 출항했고 나는 태준과 함께 부두 끝에 서서 배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으며 멀리 수평선 너머로 선박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만 움직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부산항 뒤편으로 공장 불빛들이 여전히 밝게 켜져 있는 모습이 보였으며 한국은 멈추지 않았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산에서 브뤼셀로 돌아온 건 한국 수송선단 출항 사흘 뒤였고 나는 태준과 함께 나토 본부 정문 앞에 섰으며 경비병은 이번에는 내 출입증을 확인한 뒤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고 우리는 본부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각국 대표단 관계자들이 우리를 보며 수군거렸고 일부는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시선을 보냈지만 태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회의실로 향했으며 나도 그를 따라 걸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원형 테이블에는 유럽 각국 대표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프랑스와 독일 대표가 중앙에 앉아 있었으며 폴란드와 네덜란드 대표는 구석 자리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회의 시작을 선언했고 첫 번째 안건은 한국을 배제한 새로운 유럽 군수동맹안 논의였으며 프랑스 대표가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유럽은 자체 방산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 의존은 장기적으로 위험하며 우리 주권을 약화시킵니다. 독일 대표가 거들었고 유럽 공동방산 기금을 확대해 독자 생산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으며 이탈리아와 스페인 대표도 조심스럽게 동의하는 분위기였어요. 폴란드 대표가 반박하려 했지만 프랑스 대표는 손을 들어 제지하며 폴란드가 한국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가 지금의 혼란이라고 주장했고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한국 배제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태준을 보았고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태블릿을 조작하고 있었으며 아직 발언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듯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긴급 속보가 회의실 스크린에 떠올랐고 발트해에서 나토 탄약 저장기지 추가 폭발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으며 리투아니아 국경 근처 기지가 완전히 붕괴됐다는 현장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각국 대표들이 휴대폰으로 자국 정부에 연락하기 시작했으며 나토 사무총장은 긴급 휴회를 선언하려 했지만 프랑스 대표가 제지하며 말했어요. 이건 한국 때문입니다. 한국이 나토를 분열시키고 러시아가 그 틈을 노린 겁니다. 폴란드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고 프랑스야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반박했지만 프랑스 대표는 냉소를 띠며 폴란드가 한국 편을 드는 한 유럽 공동방산 기금 지원은 없을 거라고 못 박았어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독일 대표는 중재를 시도했지만 프랑스와 폴란드는 서로에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으며 이탈리아 대표는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중앙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고 태블릿을 스크린에 연결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항의했지만 나토 사무총장은 태준에게 발언권을 주었고 스크린에는 회의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으며 그건 몇 달 전 파리에서 열린 유럽 군수기업 비밀회의 장면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프랑스 국방차관과 독일 방산업체 대표 그리고 나토 고위층 몇 명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대화하고 있었고 그들은 전쟁 위기를 이용해 군수 공급권을 독점하려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으며 한국 수송선 습격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 모든 사람이 침묵에 빠졌고 프랑스 대표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영상 조작이라고 소리쳤지만 태준은 추가 영상을 재생했으며 발트해 해저 케이블 폭파 작전 지시 장면까지 공개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여기 미국 국방부 부차관 비밀 계좌 기록도 있습니다. 유럽 군수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내역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독일 대표가 USB를 집어들어 노트북에 연결했고 파일을 열어 확인하는 동안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으며 이탈리아 대표도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프랑스 대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한국의 조작입니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예요. 태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이미 제출됐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나토 보안팀 2명이 들어왔고 그들은 프랑스 대표에게 다가가 긴급조사 협조 요청서를 건넸으며 프랑스 대표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폴란드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왜 진작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태준이 대답했어요.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해야 했습니다. 일부만 공개하면 오히려 묻힐 수 있었으니까요. 나토 사무총장이 회의 중단을 선언했고 각국 대표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으며 프랑스 대표는 보안팀에 둘러싸여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았고 브뤼셀 하늘이 흐렸으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유럽이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태인지 실감이 났어요. 회의실이 거의 비고 나는 태준과 함께 복도로 나왔으며 폴란드 대표가 우리를 따라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말했어요. 한국이 없었다면 유럽은 정말 끝났을 겁니다. 태준은 악수를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전쟁이 오면 중요한 건 정치가 아니라 지금 움직이는 공장입니다. 폴란드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고 우리는 나토 본부 밖으로 나와 비를 맞으며 주차장으로 걸어갔으며 나는 태준에게 물었어요. 이제 끝난 겁니까? 태준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진짜는 이제부터예요. 우리가 차에 오르려는 순간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는 전화를 받더니 잠시 듣고 나서 내게 화면을 보여주었으며 거기에는 북해에서 한국 수송선단이 나토 기지 도착에 성공했다는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나는 그 화면을 보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한국이 결국 해냈다는 사실을 실감하기 시작했으며 유럽은 한국 덕분에 살아남았지만 정작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는 브뤼셀 시내를 빠져나가 공항으로 향했고 나는 창밖으로 빗속을 달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토는 분열됐고 유럽은 혼란에 빠졌지만 한국은 묵묵히 자기 일을 했고 그 결과 세계 질서가 바뀌기 시작했으며 나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모든 걸 목격한 증인이 됐어요.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건 브뤼셀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고,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지난 2달간 벌어진 모든 사건을 정리하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으며, 창밖으로는 포토맥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한국방산 역량 재평가 및 나토 군수망 재편 권고안이었고, 나는 발트해 수송선 실종부터 브뤼셀 최종회의까지 모든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서술했으며, 배후 세력의 정체와 한국이 보여준 대응 능력까지 상세히 기록했어요.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내 사무실로 찾아왔고, 그는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밀러 분석관, 유럽에서 큰일을 하셨더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 않았고, 보좌관은 잠시 침묵하다가 본론을 꺼냈으며 미국 내부 강경파가 여전히 한국 견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주한미군 일부 철수 검토안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한국이 너무 강해지면 통제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쥐었고, 한국이 유럽을 구했는데도 여전히 견제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보좌관이 떠나고 나는 다시 보고서 작성에 집중했으며, 유럽 국가들이 한국과 공동생산 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했다는 최신 정보를 추가했고, 폴란드와 네덜란드가 선두에 섰으며 독일과 영국도 협상에 나섰다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CNN 뉴스를 틀어놓은 채 작업하고 있었는데 긴급 속보가 떴고, 러시아 함대가 북해에서 후퇴를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으며, 노르웨이 해상에 배치됐던 러시아 군함들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위성 영상이 공개됐어요. 앵커가 분석했습니다. 유럽 탄약 공급망이 정상화되면서 러시아가 압박 전략을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군수 지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나는 그 뉴스를 보며 비로소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는 느낌을 받았고, 한국이 단순히 탄약을 공급한 게 아니라 전쟁 위기 자체를 막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보고서에 그 내용을 명확히 기록했어요. 며칠 뒤 백악관 상황실에서 최종 브리핑이 열렸고, 나는 대통령과 국가안보회의 참석자들 앞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스크린에는 지난 2달간의 타임라인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어요. 이번 위기의 핵심 원인은 한국이 아니라 낡은 서방 군수 체계 붕괴였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은 생산 능력을 과대 포장했고, 나토는 실제 비축량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일부 세력은 위기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 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나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원래 강한 나라가 아니라 무너지면 끝이기 때문에 준비를 멈출 수 없던 나라였습니다. 휴전선 너머 북한이 있고 중국이 압박하며 일본과 영토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평시에도 전시 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유럽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국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견제가 아니라 협력입니다. 한국을 적으로 만들면 우리가 잃는 게 더 많습니다. 회의실 안 일부 참석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서를 승인했고, 주한미군 철수안은 공식 폐기됐으며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나는 백악관을 나와 포토맥 강변을 걸었으며 저녁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태준에게서 온 메시지였으며, 부산 조선소로 돌아갔다는 짧은 문장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거대한 잠수함 선체가 도크 안에 있었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으며, 태준은 헬멧을 쓴 채 현장을 지휘하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고 태준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며칠 뒤 나는 휴가를 내고 부산행 비행기를 탔으며 인천공항을 거쳐 부산에 도착해 조선소로 향했고, 태준을 찾아가 왜 끝까지 싸웠느냐고 물었어요. 태준은 도크 안잠수함 선체를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아직 휴전 중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휴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 깨달았어요. 조선소 밖으로 나와 부산항을 바라보니 밤이 내리고 있었고 항만 크레인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으며
공장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산항 사이렌이 울렸고 수송선 한 척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선원들이 갑판 위에서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태준이 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 배는 캐나다로 갑니다. 다음 주에는 호주 가는 배도 출항합니다. 나는 수송선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한국은 이제 어디까지 갈 겁니까?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갑니다. 우린 멈출 수 없으니까요. 나는 그의 대답을 듣고 부산항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이제야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고 더 이상 약한 나라로 무시할 수 없게 됐으며 한국은 조용히 자기 길을 가면서도 세계 안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었어요. 나는 태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조선소를 떠났으며 부산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고 밤새 불 꺼지지 않는 공장들이 도시 전체를 밝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울행 KTX에 올라 자리에 앉아 휴대폰으로 마지막 메모를 작성했고 보고서 후속편 제목을 적었어요. 한국은 전쟁 준비를 멈추지 않는 나라였고 그 준비가 세계를 구했다. 기차가 출발하며 부산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한국이 보여준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